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농심홀딩스에 대한 증권사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그 농심 브랜드 있잖아요. 네. 그 그룹의 지주회사인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회사의 가치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꽤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왜 농심홀딩스가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그 가능성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실 농심홀딩스의 현재 가치 평가 이게 좀 적정한가,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거든요. 단서들이요? 네, 특히 그 지주회사라는 구조 자체가 갖는 특징하고요. 또 핵심 자회사들 있잖아요. 그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주회사 구조랑 자회사 관계. 알겠습니다. 보고서 딱 처음부터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네. 농심홀딩스가 순수 지주회사라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은 거의 안 하고 주로 이제 자회사 배당금이나 뭐 브랜드 사용료 이런 걸로 수입을 얻는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회사, 그러니까 농심이나 율촌화학, 실적이 이 홀딩스 재무제표에는 직접 연결이 안 된다. 이 점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석의 출발점인데요. 아하, 농심홀딩스가 분명히 농심그룹 전체의 컨트롤 타워인데도요. 회계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알짜 자회사인 농심하고 율촌화학을 연결 종속회사로 포함을 안 시키고 있어요. 연결을 안 시킨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농심 라면이 해외에서 아무리 잘 팔리고 농심이 돈을 엄청 벌어도요. 그 실적이 농심홀딩스 재무제표에는 직접적인 매출이나 이익으로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남의 회사 실적처럼? 그렇죠. 오로지 이제 농심이 배당을 결정해서 지급을 해야만 딱 그 금액만큼만 홀딩스 수액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 거죠. 되게 간접적이네요. 네, 상당히 간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농심홀딩스를 볼 때 다른 일반적인 지주회사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할인율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할인을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할인을 더 많이 한다고요? 왜죠? 그러니까 핵심 사업, 농심 라면 사업의 성과가 이 홀딩스 재무제표에는 투명하게 바로 안 보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 주기가 좀 어려웠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회계상의 연결, 이 구조의 차이가 실제 기업 가치 평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냐는 겁니다. 그룹의 핵심 성장 엔진이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셈이니까요. 와, 그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인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니 좀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실제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 핵심 자회사인 농심하고 율촌화학 지분 가치에다가 무려 50%, 이 엄청난 할인율을 적용하고도요. 농심홀딩스 순자산 가치, 그 NAV라고 하죠? 네, NAV. 이게 9천억 원이 넘는다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9월 12일 준가 기준으로 9,017억 원. 이것도 대단한데 심지어 농심홀딩스 회사 자체는 빚보다 현금이 많은, 그러니까 순현금 상태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회사들 가치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아니, 반값 세일을 해도 9천억이 넘는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그렇죠. 이 순자산가치 NAV라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다 뺀, 회사의 진짜 덩치, 실질적인 자산 규모를 말하는 건데요. 네네. 보고서는 이 NAV가 9천억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 즉 시가총액은 이거보다 훨씬 낮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훨씬 낫다. 네. 그리고 농심홀딩스 자체만 딱 놓고 보면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은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한 상태라는 거고요. 안정적이군요. 네. 게다가 이제 상장된 자회사들 주가도 오르고 기업 가치도 커졌고 또 비상장 자회사들도 꾸준히 돈을 잘 벌어서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 다들 잘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체력, 이 순자산 가치는 계속 커져왔는데 주가는 뭐랄까 시장에서 좀 관심 밖에 있었는지 이걸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이게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체력은 좋은데 주가는 못 따라간다. 그렇죠. 이걸 딱 보여주는 구체적인 숫자가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이게 0.2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를 해요. PBR 0.2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PBR이라는 게 현재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나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 만약에 PBR이 1배면 주가랑 장부상 순자산 가치가 똑같다는 의미예요. 근데 0.2배라는 건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낮은 건데요. 극단적이요? 네, 이런 쪽으로 보면 만약에 회사를 지금 당장 문 닫고 모든 자산을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준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5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5분의 1 가격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회사가 가진 진짜 자산 가치하고 시장이 매기는 가격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시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PBR 0.2배라. 확실히 충격적인 수치네요. 그럼 이 보고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가 그냥 앞으로도 쭉 갈 거다. 이렇게만 보나요? 아니면 좀 개선될 여지, 뭐 긍정적인 변화 같은 건 없을까요? 투자자들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할 텐데요. 물론이죠. 보고서에서도 당연히 미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3가지나요? 어떤 것들이죠? 네. 첫 번째는 역시나 핵심 자회사, 바로 농심의 성장성입니다. 특히 요즘 해외에서 농심 라면이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K라면 열풍. 네, 이 해외 사업이 계속 잘 되면 농심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농심의 이익이 늘어나니까 이게 결국 배당금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농심이 돈 잘 벌면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배당금이 농심 홀딩스로 들어오니까 홀딩스의 수익도 직접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게 첫 번째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농심 자체가 배당 정책을 좀 더 주주 친화적으로 바꿀 가능성이에요. 배당 정책 변화요? 네,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분위기가 좀 주주 가치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네, 맞아요. 주주 환원 중요하죠. 그런 흐름 속에서 농심 역시 배당 성향,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 중에 배당으로 얼마를 주느냐, 그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농심이 배당을 늘리면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의 현금 흐름은 바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네요. 농심 성장, 그리고 배당 확대. 그럼 3번째는 뭔가요? 아까 제일 흥미롭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3번째가 사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좀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시나리오인데요. 파격적이요? 바로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회계적인 연결 문제 있잖아요. 그걸 아예 해소해버리는 겁니다. 즉, 농심을 농심홀딩스의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시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네. 농심을 연결회사로요? 근데 아까 농심홀딩스가 가진 농심 지분율이 과반수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50% 넘어야 연결회사로 보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지분율이 절대적인 게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보통은 그렇죠. 지분율 50% 초과가 지배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고서는 그 형식적인 지분율 숫자 말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 실질적 주배력? 네. 농심홀딩스가 가진 농심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과반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보고서는 다른 중요한 사실을 근거로 듭니다. 바로 농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 전원이 농심홀딩스의 사내이사나 사회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 이사진이 전부 홀딩스 사람들이라고요? 네, 이건 결국 이사회를 통해서 농심의 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농심홀딩스가 실질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와, 지분율은 모자라도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그렇죠. 실제로 보고서는 다른 식품 지주회사들 사례도 들어요. 오리온홀딩스나 메일홀딩스, 대상홀딩스 같은 회사들도 핵심 자회사 지분율이 50%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나머지 주주들 지분이 특정 대주주 없이 아주 넓게 분산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지주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한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사례들이 있군요. 네, 지금 회계 기준에서도 단순히 지분율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사회 구성이나 통제 능력,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배력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형식적인 지분율 숫자가 중요하냐, 아니면 실제로 누가 회사를 쥐고 흔드느냐, 그 실질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현재 회계 기준이 이런 현실적인 지배 구조를 얼마나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 정말 흥미로운데요. 만약에 진짜 보고서 분석처럼 농심홀딩스가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받아서 농심을 연결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냥 회계장부상 숫자만 바뀌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에 농심이 농심홀딩스의 연결 종속회사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요? 네,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농심홀딩스의 연결 재무제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농심의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매출, 그리고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대로 농심홀딩스 실적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와, 그럼 회사가 엄청 커지겠네요, 장부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농심홀딩스는 더 이상 그냥 자회사 배당금이나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소극적인 투자회사나 관리회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룹의 핵심 사업인 식품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 회사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 네, 단순히 지주회사니까 할인해야지 이런 논리가 상당히 약해지고 농심그룹 전체의 성장성을 직접 대표하는 그런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PBR 0.2배 같은 극단적인 저평가, 그 높은 할인율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기업 가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오늘 이 증권사 보고서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요. 농심홀딩스가 왜 지금 시장에서 제값을 못 받고 있는지, 그 중심에는 역시 핵심 자회사인 농심을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는 그 회계적인 이슈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이 컸죠. 근데 동시에 보니까 회사 자체의 자산 가치는 아주 탄탄하고 또 앞으로 농심이 계속 성장하거나 배당을 늘릴 가능성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실질적 지배력 인정을 통해서 연결 회사로 편입될 수도 있다. 이런 잠재적인 개선 시나리오까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분석 틀에서 보면 특히 핵심 자회사인 농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정말 인정받아서 연결 회사로 편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가 농심홀딩스의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네. 만약에 정말 보고서 시나리오대로 연결 편입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이 농심홀딩스를 보는 눈이나 평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농심홀딩스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고요. 좀 비슷한 지배구조나 회계 처리 방식을 가진 다른 기업들 가치를 분석하거나 평가할 때도 중요한 어떤 참고점,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질문이요? 네, 과연 시장은 언제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형식적인 숫자 너머에 있는 이런 개념을 기업 가치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할까요? 회계 기준이 바뀌거나 해석이 달라지는 게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시점이 언제일까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농심홀딩스처럼 이런 어떤 구조적인 할인 요인이 있어서 숨겨진 가치를 가진 또 다른 기회들이 시장 어디에 숨어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투자나 기업 분석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